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학 퀴즈형 질문을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몇 개 좀 던지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이제 막 서로 그런 건 아리백 원띠야 뭐 없냐? 서로 저기 김상희 이런 거. 변호사님 저 예를 들면은 쥐쏨이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이거 중요하잖아요. 감비아 아시죠? 감비아요? 감비아 모릅니다. 감비아 우리나라 되게 우방국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지소미아 파기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가셔가지고 아니 아프리카 감비아랑 이 한 그 군사 협정 지소미아를 맺었어요. 강경화 장관이 갔을 거예요. 네, 맞아. 강경화. 그 감비아 수도 아세요? 제발 좀 그런 것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감비아 수도 아세요? 감비아 수도? 아니, 제발 그런 것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비아 수도 아시냐고요. 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우방국인데 그 수도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금요일날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이게 이렇게 좀 꼭 좀 해줬으면 저는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리백 얘기가 나온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옹호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리백은 전문 용어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주요 정책 이슈 캠페인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저 첫 번째 이제 본격 얘기 좀 해볼 건데 첫 번째 주제는 뭔지 정치쇼 셀럽들한테 좀 부탁드려 볼게요. 중국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하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대체 올림픽을 왜 주최한 걸까요? 이 도리 갈파를 해드리자면 얘네는 그냥 저 욕을 먹고 싶은 겁니다. 체질적으로 욕 먹으면은 저 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쌍욕을 그야말로 글로벌하게 먹고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예, 기본은 아는 이재명입니다. 제가 온갖 기본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중국은 그 기본 메달 정책을 하나 봐요. 중국 선수에게는 기본 메달, 다른 나라 선수에게는 기본 실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 다 틀렸어. 그 중국 사람 금색 좋아하는 건 뭐로? 걔야 이 금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단 난 거 아니겠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올림픽이 아니라 중국 체전이다. 막 이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예,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중국은 메달이 먼저인가? 하하하, 참. 우리랑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협력하재 놓고 엉덩이를 막 밀고 참 허허 이거 이 협력도 좋지만은 일단 좀 그 편파 판정 그만하셔요. 예?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반중 정서가 높은데 이번 올림픽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 어제 메인 뉴스로 그렇고 오늘 아침 이제 조간신문도 그렇고 보니까 중풍이라는 얘기, 뭐 예전 북풍이라는 말이 들어봤는데 중풍이라는 얘기가 쓰면서 이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일찍이 강호회 이 사태를 예견한 분이 계시다. 곤진법사 윤태곤. 곤진법사야? 예. 곤진법사? 야, 곤진법사인지 윤스트라다무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 교수님이 곤진법사라고 하면은 이게 무속이 확실해지네. 아 그래요? 잘하셔야 됩니다. 네. 예. 예. 저기 윤스트라다무스인지 윤태곤 실장. 네. 이미 일찍 이 사태 예견하셨다고. 지금 난리가 났던데요, SNS에? 이제 3주 전부터 방송에서는 그 이야기를 한두 번 했고 언론 그 활자 매체도 이야기했고 근데 약간 지금 어깨가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 출마해버려요 그냥. 진짜 연말부터 사실은 좀 가까운 기자들이나 이 업계 종사자들 캠프 분들한테는 조금 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선거가 이제 열리면 앞으로 달력을 보잖아요. 한 몇 달 동안 주요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선거라든지 뭐 미국의 선거가 있는지 뭐 그런 걸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국 올림픽 같은 건 영향 미칠 수 있겠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은 그럴 거다라고 봤던 거죠. 뭐 여러 군데도 이야기했지만 반중 정서가 워낙 심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민족주의 고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시진핑 주석 이후로 특히 이 올림픽에서 정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 딱 겹치는 거죠. 게다가 하나 더 이제 정치적 영향을 보자면 선거 앞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뭐 실체와 별개로 과거에 한나라당이 친일 프레임에 좀 쌓여져 있었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친중 프레임에 쌓여져 있는 건 맞아요. 인식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급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상하신 것과 실제 대선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표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건 뭐 봐야 아는 거지만은 지금 현재 이슈가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각 캠프에 이제 뭐 논평이라든지 후보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들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란다. 올림픽이 이제 한 2주나 남았어요. 그리고 이건 확장성이 있는 게 예컨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방탄소년단의 RM. RM이 자기 인스타에다가 그 화면만 캡처해가지고 올렸는데 중국 네티즌들이 와가지고 공격하고 RM의 팬들, 아미, 전 세계 아미들은 중국 네티즌들하고 싸우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나 우리 평론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좀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장성철 소장은 별로 크게 영향 없다 이런 취지예요? 족쇄 역할은 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구도, 문재인 정권, 친중 정권, 이거 바꿔야 돼 이러한 정권 교체에 대한 프레임은 강화시킬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급하다는 생각을 제가 왜 했냐면 어제 SNS에 뭐라고 했냐면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면 격침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너무 이 외교적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과한 반응 아니냐. 그래서 급해 보인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뭐 떨어지긴 않을 건데 확장성이 제한되는 거.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뭔가 여기 좀 잡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호남에 막 가면은 이재명 후보도 호남에 좀 발목이 잡히잖아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민주당 입장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상현 특보 계속 제 눈을 피하세요. 어때요 지금? 민주당요. 격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제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격침. 네. 그게 이제 중풍이 좀 무섭잖아요. 중풍에 걸리면 손도 떨고 그러는데. 아재 개그 시전하시는 떨리셨나?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좀 정정할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친중이다. 이건 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 정통적인 가장 중요한 동맹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미국에서 저도 미국 유학파지만 미국 유학파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동맹을 넘어서 사실은 미국 사대주의가 거의 그러니까 분위기를 덮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조금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좀 가자. 라는 어떤 레버리지 차원에서 중국을 좀 활용하거나 이러려는 노력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친중까지 이렇게 더 씌워지는 거는 조금 억울한 그런 부분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조금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미국 일방 사대주의 같은 데서 좀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이게 드리고 저는 싶고. 좀 오래 갈 거라고 봐요. 민주당한테. 뭐냐면은 나경원 의원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자위대 그 기념식에 갔다. 자위대 기념식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참여를 해요. 외교 관계자들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이후에 쉬쉬하는데 한 10년 동안 나베 아베 플러스 나경원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본인은 사진 하나 찍힌 거 가지고. 예전에 어떤 방송을 저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진행자 물어봤거든요. 여러 별명 중에서 제일 싫은 별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나경원 전 대통령이 전 원내대표 씩 웃더니 나베요 이러시더라고. 우동이네. 우동.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프레임의 힘이 참 강하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쌓여온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처음 중국에 방문하셨을 때 중국은 뭐 커다란 보물이고 우리는 소국이다. 중국몽 막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사진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 전쟁 기념식 직접 그런 것이 잘못됐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겠다라고 해서 정권을 잡은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탄핵당한 정권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방중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진 기자가 중국 공안한테 막 맞았을 때도 항의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류를 막은 것을 우리 풀겠다라든지 한국으로 관광객들 오는 것 이거 다 풀겠다라든지 뭐 시진핑 총리가 주석이 우리나라 방문하는 거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중국에게 너무 저자세다. 자존심 없이 저자세만 취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이런 것도 있지만 중국이 심각한 게 예컨대 시진핑 주석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가 첫 방한했을 때 되게 인기 좋았었어요. 되게 겸손한 자세. 그리고 서울대에서 강연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인 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등자룡이 누구냐면은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예요. 그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싸운. 그러니까 그때 슬쩍 일본을 이렇게 디스하면서 한중의 이 오랜 역사에서는 같이 손을 잡고 뭐 제국주의와 싸우고 임진왜란 때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기분 좋죠. 아 그래 당신들도 우리 이렇게 존중하려고 하는구나. 인데 요 몇 년을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한테만 그런 게 아니지만은 뭐 형편무인지경이잖아요 중국이. 근데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신중하게 하는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좀 여당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사실은 경제예요, 경제. 뭐 중국이 뭐 안보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크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중국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에요. 미국의 거의 2배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를 대책 없이 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 장기 로드맵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 가면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문제 삼고 하는 게 동시에 좀 이렇게 믹스가 돼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신중할 여당으로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김상현 특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 김상현 특보도 아마 글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차 TV 토론 있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 쪽에 참모라면 외교 문제 나올 때 이 반중 가지고 세게 밀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앞서 장성철 교수 얘기했던 그런 뭐 문제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1차에 이미 세게 미루셨죠. 아, 그러니까 올림픽이 있으니까 더 밀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받으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를 경제적 이익이 너무나 크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죠. 적절한 어휘를 구사해 가면서. 근데 지금 반중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2차에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차에 이미 했어요. 1차에. 추가 사드 배치 문제를 꺼내셨잖아요. 추가 사드 배치는 미국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이거를 굳이 꺼내서 반중 이슈를 삼으려고 이미 그런 그 모습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죠. 저는 국힘한테 오히려 너무 오버하지 마라. 솔직히 말하면 약간 득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선에서 과하게 하지 마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거 지적할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 나온 거 아니 사드도 안 된다는 분이 뭐 어서는 뭐 침몰합니까? 뭐 격침시킵니까?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외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세게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아, 왠지 이 윤스트라다무스에게 자꾸 이렇게 귀가 가는데. 네. 뭐 다 맞을 것 같아. 다 맞을 것 같아. 자, 요번에 요것도 또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정치권 최고 대선판의 최고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단일화잖아요. 할까 말까 한다면 누구랑 어떤 방식으로 할까 요건데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장 교수, 내가 왜 장 교수님한테 물어보냐면 앞서 저희가 오늘 전민경 기자하고 뉴스온도 블락할 때 오늘 홍카콜라 윤석열 홍준표 요 홍카콜라 출연 요게 취소됐다. 이유가 뭐 일정 때문에 이랬다는데 오늘 공식 일정 보니까 11시에 천주교 높은 분들 만나는 거 말고는 일정이 없어요. 저는 어제 다 취재를 했습니다. 오. 근데 별게 없다라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이래요. 취재가 안 된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뭐 저희 다 취재를 했는데 야 저녁에 콩카콜라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공식적인 답변은 이쪽에서 이랬어요. 우리가 정확히 약속을 안 했다. 정확히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정확히 양성 안 하고 대충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니 갑자기 전날에 취소를 하고 지금 단일화에 대한 이슈가 크니 취소하는 것은
갑자기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단판을 지려는 거 아니냐.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건 후보의 결정사항인 것 같다라고 했고 그 오후에 비공개 일정은 몇 개가 있대요. 한 2개 정도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아마 왠지 오늘 오후부터 출입 기자들이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은 그냥 맨마킹 가서 쫓아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거 마치면은 장스트라다무스 해주세요. 장곤 법사 뭐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 장곤 법사. 철근 법사. 뭐 해드릴게 제가. 자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거 단일화 얘기가요. 잘 안 나오다가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서 윤석열 후보가 배제하는 거 아니다. 요 얘기하면서부터 확 불이 붙은 것 같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안태고 죄송합니다. 윤태곤 실장은 안철수 후보하고 일도 해보셨잖아요. 2012년에 단일화. 잘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안태곤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 되면 좋죠. 당연하게 좋은데 그럼 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비용, 뭐 돈을 들여서 비용이 아니라 뭐 예컨대 뭐 룰 협상을 해가지고 뭐 적합도로 할지 지지도로 할지 뭐 그러고 뭐 역선택 방지를 어떻게 할지 이런 장을 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분위기 꽤 좋은데 확 찬물 끼얹는 거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단일화를 할 필요는 있겠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는 좀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근데 그러니까 뭐 나중에 무슨 자리를 주고 그것보다도 그 비용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단판, 신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전제는 그런 협상은 없다. 근데 뭘 이제 나중에 정치적 반대급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열려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런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역시 그런 식의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총리 이런 건 다른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좀 그런 이제 제약 하에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에 응한다면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아니 양당 간의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올리길 바랄 건데 제가 볼 때는 거대 양당은 그런 비용을 지불할 의사는 없어 보여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후보 등록 전인 15일 전에 어쨌든 결판은 날 것 같아요. 우리 할게 안 할게. 그 15일 이후에는 단일화 협상이라든지 단일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측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냥 그 전에 확실하게 그냥 선을 맺고 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질 끌려다닐 것 같지는 않아요.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한다 안 한다 결정하고 한다고 하면 방식은 앞서 그냥 단판이죠. 뭐 DJ 비연합 형태 같은 그런 그렇죠. 그래서 저는 50.1%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0.1%? 안 되더라도 어떠한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모양새는 취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DJP 연합 방식으로 하면 뭘 줄 수 있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에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맡아주세요라고 안철수 후보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총리 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창관 몇 자리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공동 공천 이런 것들을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부에 돌아와서는 요 윤안 단일화 논의를 지켜보는 민주당의 어떤 생각들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과 함께합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문적실장, 장성철 대우가톨릭 트임교수, 김상일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누는데 우리가 2부 말미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앞서 2부에서 윤태곤 실장도 잠시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김상일 특보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를 엄청나게 공들이고 땡기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여의도 주변에 쫙 깔렸던데. 뭐 일각에서는 뭐 쭉 있어왔던 일이죠. 그죠? 일각이라는 거 하면 한 부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내? 뭐 송영길 대표 쪽이 좀 많이 움직였죠, 사실은. 실제로.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한때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너무 안철수 후보를 띄워가지고 당내에서는 이거 오바다 이런 식으로까지 약간의 비판을 받은 적까지 있으니까요. 좀 흐름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DJP 연합이 엄청난 반전이었기 때문에 이 효과가 굉장히 컸던 거잖아요.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보다 훨씬 큰 반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기대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반전이래 가지고. DJP 연합은 훨씬 큰 반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건 오래 이렇게 숙성 기간이 있었지. 그러고 이제 베일에 하나씩 벗기면서 쭉 이렇게 사람들 근데 사실은 충격이나 초지. DJ의 결단이었죠. 그게 DJ의 결단이 제일 컸던 거고. 궁금한 게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물인데 민주당이 하는 건 무생물 같아. 그래요? 근데 세포가 없어? 저는 이재명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세면대에서 반신욕 하려고 하는 행위다. 세면대에서 어렵다. 반신욕 이것도 뭐야?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없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정치적 불가능하다.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권에서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윤 실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협상의 내용물에 따라서 어떻게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할게요. 네.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자꾸 이제 뭐 제안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진짜 그 감을 먹고 싶은 거예요. 못 먹는 감 찔러내려 보자. 아니면 찔려다가 터트려 가지고 나도 못 먹고 쟤도 못 먹고 다 못 먹게 최소한 하자는 거. 그렇게라도 되면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최소한 그렇게도 되면 네. 성공이다. 그리고 이제 큰 이슈고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립 뭐 이런 거 뭐 연대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는 후보기 때문에 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뭐 지금 뭐 완주합니다. 뭐 더 좋은 정권 교체 이러더라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하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비슷한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야권 단일화합니다. 요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하면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다 정권 나은 교체 얘기 미래 못할 거 아니에요. 대전환. 예? 뭐 지금 정치 뭐, 교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정치 교체 그렇죠. 이렇게. 정치 교체. 안 와다요. 안 나와도요? 네. 근데 뭐 코로나 이후에 대전환이 좀 필요하고 그걸 잘 그 실제 이벤트가 일어나서 잘 이야기하면 많이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진행자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좀 민주당이 안 좋잖아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도 뭐 경합 열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윤안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게임 끝이다. 확 넘어가 버린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막는 거로도 상당한 뭐 효과를 거둘 맞아요. 수 있겠네요. 감을 찔러서 터트려서 그냥 뭐, 아무도 못 먹게 네. 하는 그런 거. 근데 윤안 단일화가 확 넘어갈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도 그 TV 토론을 보면서 이재명이 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김을 빼니까 그 효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윤안 단일화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얘기해주면 좀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자, 이 세 분 중에서 그래도 안철수 후보와 가장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분은 윤태곤 실장이잖아요. 뭐 좀 네. 쉽게 지난 얘기를 하지만 안철수 본인이 봤던 안철수 후보의 캐릭터라든지 지금의 어떤 전국 상황을 봤을 때 1번 윤이랑 단일한다. 2번 이랑 단일한다. 3번 끝까지 혼자 간다. 어느 쪽에 배치나? 뉴스트라다무스잖아. 아니, 뭐 이럴 것이다라는 뭐 예측은 거 이재명 후보가 하는 거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제 가능성이 그래도 낮은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할 때 워낙에 이제 이 정부하고 각을 많이 세워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제 나머지 둘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일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를 넘어서 가지고 앞서서 제가 이 다른 방송에서도 좀 이야기하고 왔는데 우리가 이게 보면요 국민들은 관심이 높은데 여의도는 의외로 별 관심이 없는 게 있고 여의도에서 막 시끌시끌한데 국민들은 그냥 뭐 심드렁한 것이 있어요. 맞아. 저는 지금 단일화 이슈를 보면은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여의도에서는 막 심드렁하고 하고 여론조사에도 국민들은 뭐 단일화 해야 됩니까라고 뭐 물어보니까 여론조사 응답하는 분들은 뭐 하는 게 좋다 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주위에 혹시 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 중에서 단일화에 대한 막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예전에 정치 예를 들어서 고관을 빼고 문재인 안철수 뭐 노무현 정몽준 뭐 심지어 4.7 재보한 것 때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도 그때 일반 사람들도 좀 흥행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요 단일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또 해야 될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좀 볼게요. 2차 TV 토론은 언제죠? 금요일인가? 일. 네?
저기 그러면 이거 금요일. 그 2차 TV 토론 예상하기 전에 1차 TV 토론 보시고 쓴소리 하나씩만 해주세요. 여기 저 윤석열 후보에게 가감 없이 얘기해요? 네, 가감 없이. 그 다음에 우리 김상현 특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네네. 예, 이렇게. 그리고 안철수 후보한테는 우리 윤통훈 집사님. 윤석열 쓴소리야. 뭘 고쳐야 된다. 이 차이는.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물론 아리백 같은 경우에 모를 수도 있어요, 단어. 근데 하지만은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리백에 너무 발목이 잡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실망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어떻게 김만배 씨 누나가 우연하게 그렇게 사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그냥 웃음으로 넘기시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뭔가 감추려는 것 아니야? 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명확한 입장과 답변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쓴소리 하나. 이재명 후보는 이제 토론을 잘한다라고 많이 이렇게 기대가 컸기 때문에 조금 더 예리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집중하는 토론을 했어야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너무 모든 거에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내일 그 언론의 기사 제목이 될 만한 그 어휘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적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딱 선택과 집중을 하니까 다층적 질문으로 이렇게 하나 하고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로 더 깊게 들어가서 윤석열 후보를 궁지에 모는 그런 질문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인데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질문할 때는 질문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의 장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질문이냐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려는 질문이냐 이게 목적이 분명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한 번 던지고 마는 식의 일회성 질문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게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안철수 후보는요? 아니 보면요. 시청자를 보고 했었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유권자를 바라보고 했었어야지 이렇게 딱 앞을 보고 우리 이게 3명, 4명 같이 있는데 요 사람 보고 요 사람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긴 공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정말 고마웠을 것이다. 되게 약간 강경 보수의 이미지를 털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안 후보는 내가 여기서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득점하겠다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철수가 경제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이 있나 여기에 갸웃거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일 기사 제목이 뭐가 뽑힐지 이게 국민의 관심이니까 그거를 보면서 토론을 하는 게 맞죠. 어떨까요? 금요일 날은 장 교수. 뭔가 이제 1차왕 재판일 것 같으나 뭔가 어떤 변수가 뜬다든지.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학 퀴즈형 질문을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몇 개 좀 던지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이제 막 서로 그런 건 아리백 원띠야 뭐 없냐? 서로 저기 김상현 변호사님 네. 저 한일 군사 뭐 예를 들면은 뒷소미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이거 중요하잖아요. 네. 감비아 아시죠? 감비아. 감비아요? 감비아 감비아 우리나라 되게 우방국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지소미아 파기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가셔가지고 아프리카 감비아랑 이 한 그 군사 협정 지소미아를 맺었어요. 강경화 장관이 갔을 거예요. 네, 맞아. 강경화. 그 감비아 수도 아세요? 감비아 제발 좀 수도? 그런 것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감비아 수도 아세요? 감비아 수도? 아니, 제발 그런 것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비아 수도 아시냐고요. 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우방국인데 그 수도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금요일 날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이게 이렇게 좀 꼭 좀 해줬으면 저는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리백 얘기가 나온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옹호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리백은 전문 용어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주요 정책 이슈 캠페인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 정도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저 끝에 있는
오히려 청약 점수가 더 디테일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물어봤다면 아마 우리 내부에서도 후보한테 아, 왜 그런 식으로 했어라고 더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리백조차도 이게 그 재생에너지 캠페인인 아리백 아시죠? 이런 식으로 앞에 살짝이라도 설명을 감을 잡을 수 있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면 또 그대로 카피하니까 감을 잡을 수 있는 설명을 붙여서 질문을 해줬어야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하시겠다? 아유 웰컴 모든 웰컴. 저는 이제 뭐 이야기하신 두 가지는 1차 때보다 관심 적을 거예요. 1차는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한다 만다 막 이러다가 이제 진짜 하는구나. 그러니까 관심이 이렇게 쫙 돌렸는데 2차는 분명히 적을 거다. 그 금요일 저녁에 하나요? 네. 그 지상파는 또 다 올림픽 중계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종목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뭐 예컨대 쇼트트랙 뭐 결승이 있다 이런 식이면은 관심 더 떨어지지 뭐. 그렇겠다. 자, 장 교수 지금 문자가 난리가 났어요. 네. 감비아 네. 수도 반줄. 사유고 하나님은 감비아가 아니고 잠비아 아닌가 하셨고 감비아. 서정혜님은 감비아 수도 반줄이라며 이렇게 하셨는데 지소미아 맺은 거는 저 감비아. 금요일날 이거 우리 TV 토론 볼 때 옆에 스마트폰 놓고 막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줄이 아니라 정확히 다 반줄이군요. 틀렸어 지금. 왜? 감비아 맞아. 반줄. 정확히 말씀해 서정혜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주제는 요거 좀 볼게요. 제가 지난 월요일 신문인가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양쪽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사진이 실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봉하마을 가서 눈물 짓는 사진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 강정마을 가서 해군기지 얘기하면서 노무현 후보 생각난다면서 약간 눈물을 약간 보였다는 그런 기사들과 사진들이 동시에 실렸다고요. 더라고요. 윤통훈 실장,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양 후보가 모두 노무현 후보에 대한 어떤 추억, 또 예를 들면 높은 평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그게 나오는 우리가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뭐 저 예우 박탈됐거나 감옥 있는 사람이 예우 박탈된 거죠. 뭐 그거 말고 약간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이재명 후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게 좋은 이야기 많이 했듯이 할 수 있는 이 상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저는 재밌는 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 민주당 후보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직접적인 그게 뭐 인연이 없지 않습니까? 뭐 없죠. 지금 여기 만약에 안희정이나 뭐 또 김경수 이런 사람이 민주당 후보라면은 그 노무현 마케팅을 해봤자 그 사람만 도와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과감하게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과연 강정마을을 간 게 노무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간 거냐? 저는 좀 시각이 다른 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때문에? 그 사드 추가 배치 부분에서 굉장히 1차 토론회 때 사실은 굉장히 옹색한 토론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약간 다른 쪽으로 좀 돌리려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해서 안보 이슈를 부각시켰다. 전 좀 이렇게 봅니다. 이용이 마케팅이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울컥했거든요. 그냥 뭐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의 감정 표출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마케팅하는 거는요. 진영을 좀 이렇게 진영의 경계심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영의 경계심을 희석시킨다. 진보 진영의 경계심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소위 말하면은 친문 그렇죠. 핵심 지지층들이 야 윤석열 후보 되면은 절대로 안 돼 막 이런 그러한 보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그런 감정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마케팅하는 건 진영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경계심을 떨어뜨리려면은 다음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 알아서 적폐청산에 나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 안 되죠.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인터뷰. 네,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거 보면은 시스템이 알아서 적폐청산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요. 완전 어쨌든 그게 메시지가 아까 전에도 울컥 이야기했는데 뭐 기사 보면은
누가 울컥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를 붉혔다. 이거 어느 부분이 많이 나.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눈물이 안 보이는데 뭐 눈시를 붉어졌나. 목소리에 그냥 울컥. 목소리가 울컥했지. 앞서 떨리고. 김상현 특보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는 진영의 경계심을 좀 흐트러뜨기 좀 완화시키려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얘기하면서 반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역시 봉하마을 가고 한 거는 진영을 결집시키려는 거다. 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그건 맞아요? 경계심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거를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거 맞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경계를 확 시키는 또 발언을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분석은 맞죠. 이재명 후보도 그러면 진영의 결집?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등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선거는 중도를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 중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선거거든요. 항상 그렇으니까. 그런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중도가. 중도는 뭐로 움직이는지 잘 알 수 있으면은 그걸 중도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잡기 되게 어려운데 그거보다 지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그 이전보다 덜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노무현 지지층에서 약간 뭐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부분 이런 걸 돌리는 게 더 빠르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옳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아직은 완전 지지층 결집이 안 된 상태로 보시는 거구나. 그럼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좀 우선순위를 강성층을 따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 윤여준 전 장관 만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고 이런 것들이 외연 확장, 중도층 확장 이렇게 그러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우리 사람들 먼저 결집시키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우선순위의 문제는 전 아닌 것 같고 두 개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봐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회의 주요 주목도가 높은 원로들을 만는 거는 쭉 만나시는 거는 저는 괜찮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하면 약간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후보들이 사회의 주요 주목도가 높은 인사들을 만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인정을 해주니까 만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사진이 나오면 약간 안정감도 있고 약간 뭐 이렇게 인정을 좀 해주는 이미지 뭐 이런 걸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중도를 공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어때요, 윤정훈 실장? 누구죠?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이 세 사람과의 연쇄 회동. 뭐 나쁠 거야 있겠습니까? 나빠요. 실질적으로 나빠요? 저는 뭐 나쁠 거는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뭐 되게 좋을 것도 없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미지. 장소연 쪽에서 왜 나쁘다고 그랬어요?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을 만남으로써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 있느냐 소구력이 있느냐라는 것과 예를 들면은 진보 진영 쪽에서 그분들 만났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더 결집을 하냐. 와 저런 분들도 우리 도와주니까 우리 진영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후보 도와줘야지 이럴 것이냐. 별로 효과는 없다. 그냥 만났다는 생색만 낼 뿐이다. 근데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 마이크로 타겟팅조차도 우리가 메신저 거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비호감이면 안 들려. 안 들어.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좋게 해야 되는 게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딸기와 함께한 여의도 타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세 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